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리더십 불변의 법칙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12번째 법칙이에요. 고난 위임의 법칙입니다. 고난 위임의 법칙은 헨리 포드하고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 이 두 분의 정말 대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고난 위임의 법칙,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고, 이 책의 저자 존 맥스웰이 리더 생활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육을 해서 자기의 고난을 그분들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을 복제를 해서 그 사람의 고난을 그 사람한테 또 고난을 위임하는 거,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존 맥스웰이 그렇게 많은 리더들을 양육하고 발굴했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일단은 헨리 포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헨리 포드 모르시는 분들 없죠? 네, 제목이 뭐냐면 자존감이 있는 리더만이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위임할 수 있다. 자존감이 있는 리더만이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위임할 수 있다. 네, 헨리 포드는 정말 자동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미국의 전설적인 기업가세요. 이분이 포드라는 회사를 설립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대요. 정말 대중을 위해서 차를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든 차는 온 가족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크며 또 한 사람이 운행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아담한 사이즈. 네, 그러면서도 최고의 자재,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 네, 이렇게 모든 것을 최고로 완비하면서 거기에 가격까지 완전히 다운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 네, 평범한 직장인들도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가격으로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광대한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신념으로 자동차 회사, 포드 회사를 설립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T 모델이라는 자동차를 개발을 하셨죠.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죠. 미국의 20세기에서 정말 미국 사람들을 삶을 정말 혁명적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너무나 비싸서 사치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례가 성공적인 스토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헨리 포드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헨리 포드가 고난 위임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포드는 자기가 개발한 이 T 모델에 너무나 애착심을 가져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T 모델에 대한 조금이라도 개량을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용납이 안 됐고,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혹시나 디자이너들이 출시를 하자고 이런 제안을 내리면, 그리고 디자인을 해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정말 다 박살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용납을 안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A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그것 또한 다른 경쟁사들하고 조금 비춰봤을 때 기술력도 떨어지고 해서 많은 판매량은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고난을 위임하는 리더와 정반대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밑에 있는 리더들을 깎아내리고 뒤에서는 정말 감시하고 직원들을, 그리고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뭐 감시하는 그런 부서까지 만들어냈대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성격 자체가 괴팍해져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 에드셀이라는 자기 아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런 이제 아버지의 성격을 계속 이제 변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라도 이 회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대표직을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아들의 리더십으로
이 포드사가 굉장히 미래가 밝고 긍정적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 항상 뒤에서 또 그렇게 아들을 깎아내리고, 혹시나 또 회사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막 끌어내리고, 아무튼 이런 식이었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능한 이런 관리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됐고, 몇 남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아들 에디셀을 보고, 언젠가는 이제 포드가 죽으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그때 다시 이 회사를 재기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몇몇 남아있기는 했는데, 이 에디셀이 안타깝게도 49세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에디셀의 아들, 맏아들이 다시 이 회사를 물려받는데, 이 맏아들도 정말 잘못된 리더십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제일 처음에 헨리포드 2세, 그러니까 에디셀의 맏아들이 이 경영권을 받았을 때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새로운 리더들을 찾았고, 다행히도 새로운 리더들이 다시 어떤 포드라든지 그 다음에 머큐리, 링컨 이런 것들을 다시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요. 그 회사가. 네. 그런데 이 헨리포드 2세가 그 자리가 자기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었죠. 그래서 헨리포드 2세가 내린 결정, 그런 리더들을, 최고 경영자들을 사이를 갈라놓는 거.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간질을 하고 어떻게 뭐 해고를 시키고 뭐 이런 과정,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겠어요. 결말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이었대요. 정말 근데 훌륭한 리더라는 거는 아까쯤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감이 있는 리더만이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위임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처럼 헨리포드와 그 다음에 헨리포드 2세는 어떠한 자신감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손을 만약에 누군가의 양손을 어깨 위에 올린 뒤에 아래로 계속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눌러요. 그러면은 더 아래로 누르면 누를수록 그만큼 나도 구불려야 되죠. 그 사람을 누르면 누를수록 나도 내려간다. 리더십도 동일하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린다. 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당신도 그들과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리더가 고난을 위임하는 환경 속에서만 구성원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이에 반해 우리 그 링컨 대통령은 어떤 고난을 위임할 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신의 라이벌에게 그 고난을 위임을 하셨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는 링컨의 열망은 개인적인 편안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강인함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은 고난 위임의 법칙을 실천하고 강한 리더들을 자신의 이너서클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네. 만약에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다면 누군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같이 동반 성장한다는 그런 기분이었을 텐데, 이 헨리포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의 사례, 네, 여러분 어떤 의미신지 혹시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면은 나도 자신도 성장한다. 같이 성장한대요.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서 손을 떼라. 네,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손을 떼라. 제 13번째 법칙이에요. 모범의 법칙입니다. 모범의 법칙은 온판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21가지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모범의 법칙. 이거는 뭐 어떤 내용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부하를 기른다. 네. 모든 다른 조직들은 그 리더를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조직원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 근데 어떠한 행동들, 뭐 앞장서서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솔선수범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그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네,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해야지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정말 조직원들은 리더를 따르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각을 하면, 그래도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 조직원들도 똑같이 지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시간에, 그리고 있어야 할 장소에 꼭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네. 정말 모범의 법칙은 제가 굳이 따로 뭐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리더십이 그렇게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모범의 법칙이다. 리더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면 구성원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 네. 모범의 법칙은 리더가 먼저 비전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목표에 활력이 생긴다. 리더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전은 구성원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동기를 제공해 준다. 여러분, 흐리멍텅한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은 절대 없겠죠. 네.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모범의 법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본 원리래요. 기억해야 할 4가지 모범의 법칙. 첫 번째는 구성원들은 언제나 리더를 지켜보고 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가르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쉽다. 세 번째는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한다. 네. 리더가 가장 먼저 리드해야 할 대상은 리더 자신이다.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할 사람도 자신이다.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높아야 한다. 신뢰받은 리더가 되고 또 그 신뢰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것이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늘 가슴에 딱 박힌 이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모범이 되는 것이다. 조직원들에게 리더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모범이 되는 것이다. 네. 14번째 법칙입니다. 수용의 법칙이에요. 수용의 법칙. 구성원들은 비전보다 리더를 먼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봤을 때 제일 처음에는 어떤 비전을 보고 리더를 따르기는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바뀌죠. 비전보다는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세상의 주인은 인재를 찾아 떠나고 인재 또한 나를 알아봐주는 주인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정말 리더를 만나는 거는 정말 힘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고도 귀하다라는 말이 정말 리더다운 리더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21가지 법칙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네. 리더는 먼저 꿈을 찾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는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리더를 찾고 그 다음에 꿈을 찾는다. 리더는 나의 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먼저 리더를 찾고 그 다음에 꿈을 찾는다고 해요. 리더십 세미나를 하게 되면 비전과 같은 많은 질문을 받는다. 또 휴식 시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은 우리의 조직 구성원들이 이 비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하다. 먼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리더로 받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거꾸로 접근한다. 그들은 만일 대의가 올바르기만 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대의를 받아들이고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더십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먼저 리더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리더의 비전을 받아들인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을 이끄는 당신의 접근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람들이 내 비전을 받아들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다. 대답이 그렇다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 비전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과 충분한 신뢰를 쌓지 않는다면 그의 비전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 비전이 먼저일까요? 친교가 먼저일까요? 네, 친교가 먼저겠죠. 친교가 먼저예요, 항상. 그러니까 수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리더라고 따르면 그 리더에 맞게 리더가 이렇게 어떤 비전을 주면은 거기에 맞게 내 꿈도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을 먼저 믿는다. 사람들이 받은 모든 메시지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걸러진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그 메시지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광고 모델로 배우나 운동선수들이 각광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꼭 신발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마이클 비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을 산다.
배우들이 특정한 운동이나 활동을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배우가 갑자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일까? 물론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 배우가 전문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인간적으로 혹은 배우로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믿는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의 비전을 믿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비전까지 나의 비전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리더십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단순히 옳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로서의 성공 여부는 구성원들을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법칙이다. 마음을 얻는 거. 네. 조직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으라는 거. 그게 수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 15번째 법칙. 15개 뭐 이렇게 아직 남기는 했는데 조금 지루하셔도 여러분 책 한 권, 이 21가지 법칙에 대해서 다 알고 가시게요.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네, 퇴청할게요. 안녕히 계세요.